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15년도에 출제되었던 그 소프트웨어공학 과목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N년과 이렇게 비교했었을 때 전체적으로 문제의 그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이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부분들을 묻는 그런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이렇게 상당히 출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을 하다가 이렇게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위험 사항을 지금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위험에 대한 요소들을 그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게 이제 주가 되는 목적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지는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은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문제는 우리가 그 아주 그냥 기본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그냥 이 위험 관리라는 말만 딱 나와도 그냥 바로 답이 나올 수가 있었죠. 자, 일단 먼저 답을 말씀을 드리면, 뭡니까? 그렇죠. 나선형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그 폭포수 모델부터 한번 보자면, 폭포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폭포를 가보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쭉 그 내려 떨어지듯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물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을 놓고 봤었을 때, 처음에 이제 설계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요구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유지 보수를 하고 이런 어떤 일련의 어떤 과정들을 이렇게 폭포수 모델로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고전적인 어떤 방법으로 설계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보통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제 분석을 하고 분석 설계를 하고 분석 및 설계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그대로 구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현을 한 것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시적으로 이제 유지 보수하는 단계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흘러가게 되는데 가장 아주 일반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폭포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세대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4세대 기법이란 말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 케이스 도구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케이스 도구라고 하는 것은 이 컴퓨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컴퓨터의 어떤 컴퓨터에 대한 어떤 도움을 바탕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엔지니어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도구를 말하는데, 사실 이제 4세대 도구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전체적인 과정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다 설계하고 이게 관리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컴퓨터의, 어떤 그 케이스라고 하는 그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어떤 전반적인 그런 어떤 이렇게 작업들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그 개발 과정에 대한 일부라든지 또는 그 전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동화하는 도구다. 예. 그러니까 자동화 도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4세대 기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선형 모델이 있는데, 나선형 모델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되겠죠? 나선형 모델은 이제 우리 그 보엠이라고 하는 분이, 보엠이라는 분이 제안을 했던 이제 모델인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나선형 그러면 이렇게 동그란 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을 놓고 봤었을 때, 이 기존에는 폭포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딱 구현하고 실행하고 그냥 거기서 이제 끝나고 유지보수로 바로 진행이 되는데, 나선형 모델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개발을 하고, 어떤 부분들이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또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또 관리를 하고, 또 관리했던 부분, 어떤 위험 요소 부분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됐는지 또 테스트를 하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 나가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엠이 제안을 했는데 사실상 이 나선형 모델은 그 우리 기존의 폭포수 모델과 이것과 그 다음에 우리 그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폭포수 모형 말고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우리가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생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생산하려고 하는 제품은 뭐 이런 어떤 제품입니다라고 이렇게 그
임시로 만들어 놓는 제품들을 볼 수 있죠. 뭐 가령 우리가 뭐 이렇게 집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아파트 같은 데 공사하는 데 가보면 그 아파트에 이제 분양하는 그 이렇게 미니 하우스 같은 거 있죠. 그런 하우스 같은 걸 아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그 완전하게 개발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지 대략적인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어떤 그 시험용으로 또는 그 전시용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놓은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를 말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장점들, 이런 장점들을 사실상 취한 게 나선형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방법, 특히 세 가지 정도 좀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축 및 수정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주먹구구식 개발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먹구구식이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뭔가 그 체계도 안 잡혀 있고, 그냥 우리가 주어진 프로젝트를 그냥 특별하게 뭐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그냥 넘어가고 바로 그냥 개발을 해버리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건너뛰고 바로 개발로 들어가자 이거죠. 그래서 이 주먹구구식 개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문서화도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는 뭐 유지 보수 같은 걸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분명히 생기겠죠. 문서화 이런 것들도 없고, 그리고 또 오류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사용 어때요? 하기가 어렵겠죠. 예,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 여기서는 이제 1번 문제는 답이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네요. 형상관리. 자, 형상관리란 말 굉장히 많이 우리가 또 시험에서 등장하는 용어인데, 이 형상관리하고 우리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형상관리라고 하는 건 뭔가요? 일단은 형상관리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이제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사용을 하고 이게 사용하는 또 과정에서 뭔가 뭐 변경 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없던 기능이 뭐 추가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버전이 계속해서 뭐 변경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 변경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 체계적으로 이 관리하는 걸 두고 이 형상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상 관리는 정의를 분명히 이렇게 해 두시고요. 실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개발을 많이 해 왔었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형상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지금 이게 프로그램이 버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어떤 버전에서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됐는지, 나중에 그 기능이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 이전에 그 문서화되어 있는 것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이렇게 또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형상 관리라고 하는 것은 변경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데, 제품 측정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사실 이 부분은 좀 거리가 좀 멀 것 같고요. 자, 감사 추적 기록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제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제작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그 정책 같은 것들이 있을 건데, 이런 정책들을 제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반영을 했고, 또 반영된 정책이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변경 사항에 대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어떤 기록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겁니다. 또 변경 사항을 관리하는 거 당연히 있죠. 그리고 버전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상 관리에 대한 정의 이렇게 좀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용자 요구사항 추출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아이디어에 대한 피드백을 조기에 받았어요. 여기에 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네요. 피드백을 조기에 받을 수 있다. 조기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취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시스템이 수행이 될 때 무엇이 일어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어떤 것들이 수행이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를 미리 설명을 하자 이거죠. 설명하기 위해서 종이에다가 화면에 대한 순서를 이렇게 기술을 해가지고 고객과 사용자에게 직접 보여주는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뭔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이게 완전하게 제작이 된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객한테 또는 그 해당 사용자한테 이렇게 뭔가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또 피드백을 받겠다. 지금 그거죠. 자, 이게 뭔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렇죠. 이게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보통 요구 사항을 이렇게 이제 개발자가 이제 엔지니어가 그 고객에게 사용자에게 요구 사항을 이제 받게 되면은 이런 요구 사항들을 쭉 이렇게 뭔가 명세화 시키겠죠. 그래서 요구 사항 명세서가 만들어지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개발을 해놓고 봤더니 이게 요구사항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게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요구사항이 또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 개발자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개발자의 입장에서도요. 그래서 이걸 요구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샘플로 만들어 보는 거죠. 프로그램을요. 간단하게 해서.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주 심플하지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지 어떤 그런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입력 화면이나 뭐 출력 화면 정도를 이렇게 보여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동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맞냐 뭐 빠진 게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샘플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이게 바로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토타이핑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용어를 좀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자,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그 개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봐볼까요? 자, 구조적 분석 방법은 자료와 함수의 관점으로 요구 분석을 수행하며 함수보다는 자료에 중점을 둔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구조적 분석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자, 구조적 분석 방법 그러면 이제 정형화된 절차라든지 도형 이런 것들을 뭐 이용하는 방법이죠. 도형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방법인데 대표적인 우리 그 세 가지 구조가 있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행이 되어지는 순차, 그죠? 순차 구조. 그 다음에 순차 구조에서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는 중에서 뭔가 특정 부분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도 있죠. 반복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분기가 있나요? 분기. 또는 이걸 뭐 선택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또는 뭐 선택. 자, 이와 같은 구조로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기술하는 방법론이 바로 구조적 분석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도형 중심의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 어떤 주어진 문제를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이 구조적 분석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봐볼까요? 그래서 1번은 지금 설명이 잘못됐죠? 자, 객체 지향 방법은 객체가 가지는 자료와 오퍼레이션을 정의를 하며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이죠. 자, 자료 흐름도가 대표적인 표기법으로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료 흐름도는 사실상 자료 흐름도가 아니라 자료 흐름도는 이제 우리 구조적 분석 방법에서 이런 어떤 표기 방법들이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객체 지향 방법에서 우리 사용이 되어지는 것은 보통 뭐가 많이 이용이 되던가요? 이게 아니라 그렇죠. UML이 주로 사용이 많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그 고정되어져 있지 않는, 구체화되어져 있지 않은 좀 어느 정도 그 추상화된
그 모델링 언어라고 하는 거죠. UML.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뭐 자바 언어라든지 C 언어라든지 뭐 파이썬이라든지 R이라든지 뭐 아무튼 어떤 언어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든지 간에 개발하기에 앞서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을 그 디자인하겠다 이거죠. 네, 그래서 디자인 도구로 우리가 이제 UML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UML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자체가 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말 그대로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하는 언어인 거죠. 네, 모델.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일종의 설계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UML 도구를 이용해서 일단은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고 이제 UML 그 도구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사용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료로 쓸 수 있는 뭐 스타 UML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로즈사에서 나온 뭐 투게더라는 것도 있고 막 등등등등 UML 도구들 많이 있거든요. 모델링 도구들이. 근데 이 모델링 도구에 가보면 그 메뉴에 뭐가 있냐면 그 코드를 제너레이트 해주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UML 도구를 이용해서 뭔가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내고 그걸 바탕으로 뭐 이제 뭐 이렇게 다이어그램 이렇게 만들어내겠죠. 상태 다이어그램이라든지 뭐 등등등 이거 만들어낼 텐데 다이어그램을 쭉 만들어내면은 이거를 그대로 그냥 코드로 바꿔줘 버려요. 그러니까 자바 코드가 그냥 만들어지고요. C 코드가 그냥 나와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UML에서 다 지원이 되어 있는데 UML 도구를 많이 사용하죠. 객체 지원 방법에서. 자, 그래서 이 2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잘못 설명이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인데 정보공학 방법은 자료에 중점을 두어서 자료와 프로세스를 별개의 작업으로 이렇게 별개의 작업으로 병행 진행한 뒤에 그 뒤에는 서로 간의 오류를 상관 분석을 통해서 검증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자료에 중점을 일단은 두어서 이렇게 별개의 작업으로 병행 진행한 후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관계를 따져보는 거죠. 상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이제 검증하는 방법. 네, 이게 이제 정보공학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옳게 지금 설명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정보공학 방법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보통 기업에서 그 기업에 필요한 정보라든지 업무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체계화시키고 뭐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모델링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뭐 어떤 약간 이제 그 이런 어떤 정보공학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정보 시스템하고 이제 결합을 하는 형태의 어떤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봐볼까요? 정형 명세 방법에서는 시스템의 상태와 상태 변화를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 여기 또 UML이라는 말 나와 있는데 UML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객체 제한 방법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틀렸네요. 그래서 이건 여기서는 이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인데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좀 되어 있네요. 자, 소프트웨어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국제 표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벌써 문제가 이렇게 여기 이제 이걸 딱 보는 순간 답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예,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국제 표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관련 모델들을 통합하기 위한 모델로서 제시가 되었다. 또 품질 관리, 품질 모델, 품질 측정, 품질 요구사항, 품질 평가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진다. 전부 다 지금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부분이죠. 자, 답은 ISO 250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건 뭐 우리가 좀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자,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ISO 12007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지 보수하는 것까지. 예, 그래서 이제 개발과 유지 보수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규약들이 문서화 되어져 있는 그 모델이 바로 ISO 12207이죠. 예. 그 다음에 ISO 14764가 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6262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이제 저기 자동차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제 모델이긴 한데, 우리 시험하고는 약간 좀 거리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뭐 말씀을 드리면, 프로세스 모델과 함께 그 요구되는 어떤 그 요구되는 활동, 그리고 유형 또는 무형의 어떤 유형 또는 무형의 어떤 산출물, 그리고 개발이라든지 생산에 사용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 놓은 게 ISO 26261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내용 정도는 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파이스의 성숙도 단계별 수준 중에서 프로세스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 산출물을 내며, 자, 모든 작업이 계획되고 또 이렇게 추적이 가능한 상태가 무엇이냐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성숙도 단계별 수준, 그러면 이게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가 있죠. 그래서 총 6개의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나누어져 있는 단계들 중에서 프로세스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만들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네. 거기에 따라서 산출물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큰 특징인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작업들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 추적이 또 되는 상태래요. 네, 추적까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밑줄을 친 부분 정도가 딱 핵심적인 단어가 될 것 같은데, 답은 관리 단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좀 이거 정리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레벨 0 그러면 자, 이걸 어떤 단계라고 보통 합니까?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 그냥 단계라고 하죠. 자, 미완성 단계다. 그는 아직 만들어져 있는 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전혀 없다.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프로세스의 어떤 산출물이라든지 결과,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벨 1이 여기서는 지금 예측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지금 잘못된 거죠. 레벨 1이 이제 실행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실행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어느 정도 성공적인 이런 어떤 성공적으로 완수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이 좀 되거나 좀 어느 정도 추적이 좀 가능하게 또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추적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전하게 확립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단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레벨 1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레벨 2로 와가지고는 이제 계획이 되고 추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레벨 2는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관리 단계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리가 잘 되어지는 단계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요, 이제 확립 단계라고 하는 게 있죠. 확립 단계. 이제 어느 정도 뭔가 확립이 됐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소프트웨어 공학의 원리,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어떤 원리에 이제 근거가 되어서 이 프로세스가 정의가 되어져 있는 단계죠.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의 엔지니어링의 어떤 근거하여 뭔가 이제 체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확립이 이제 되어지는 단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정의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그대로 프로세스를 이제 수행을 하고 관리를 하는 단계. 그게 레벨 3 확립 단계가 되겠고요. 자, 레벨 4는 여기 나와 있네요. 레벨 4가 예측 단계라고 예측 단계가 레벨 1으로 되어 있는데, 저게 레벨 4죠. 그래서 이 레벨 4가 이제 예측 단계라고 하는 건데, 자, 예측 단계에서는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라든지 수행 예측, 그리고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리,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단계. 그 다음에 레벨 5는 이제 최적화 단계라고 하죠. 여기다가 좀 적어 볼까요? 레벨 5는 최적화 단계입니다. 자, 여기 레벨 5까지가 있죠. 최적화 단계. 자, 레벨 5는 이제 현재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미래에 앞으로 이제 수행이 될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목표를 잘 뭔가 만족시킬 수 있는 굉장히 최적화된 오티마이즈된 단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이렇게 단계 정도는 의미 정도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특히 단계 순서 정도를 좀 이렇게 암기를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문제 봐볼까요? 자, 다음은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작업들의 선행 작업과 소요 기간을 나타낸 표이다. 이 프로젝트를 위한 액티비티 네트워크의 자, 우리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하죠. 임계 경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임계 경로 문제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 무조건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작업이 있죠. 태스크 1부터 태스크 7까지가 있고, 이 각각의 작업들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이렇게 단위가 1로 돼 있네요. 그래서 6일부터 2일까지. 또 이 각각의 태스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어떤 작업인지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임계 경로라고 하는 건 뭔가요? 작업이 하나의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프로젝트가 시작되어지는 시점부터 프로젝트가 종료되어지는 시점까지 중간중간에 수행해야 될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을 텐데, 이런 작업들에 대한 어떤 선후 관계가 있는 거죠. 선후 관계가 있는 이런 작업들에 대한 경로들 중에서도 최장 경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계 경로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최장 경로라고 하는 거죠. 이 최장 경로라고 하는 걸 왜 만드는 거냐? 임계 경로가 왜 필요한 거냐? 최장 경로에 있는 어떤 작업이라 할지라도 그 작업이 만약에 딜레이가 돼버리면 전체적으로 프로젝트가 딜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임계 경로에 있는 작업들은 우리가 뭔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 최장 경로에, 즉 크리티컬 섹션에 임계 경로에 있는 작업이 만약에 딜레이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프로젝트가 늦어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임계 경로를 이제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임계 경로는 사실 이겁니다. 가장 이 소요 기간이 긴 거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작업에 대한 소요 시간을 그냥 더 하시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T1은 6일이죠. 6일. T3는요? T1이 수행된 다음에 T3가 수행될 수 있는 거죠? 2일. T3가 수행된 다음에 T6가 수행이 되어질 수가 있겠죠? 이건 T5도 수행돼야 되고, 이건 아무튼 며칠이에요? 3일이고, 그 다음에 T7이 2일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쭉 써보셔도 됩니다. T1은 6일, 2일, 그 다음에 T5가 5일, T6 3일, 2일 이렇게 되겠고, 얘는 T2니까 4일, T5 5일, 6 3일, T7 2일, T2가 4일, T4가 3일, T5 5일, 3일, 2일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모두 더했더니 지금 얼마가 나오나요? 8, 11, 13. 얘는 8, 13, 16, 18, 16, 18인 것 같죠? 9, 12, 14. 얘는 12, 15, 17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7번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제 답이 이게 아마 가장 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풀어도 되긴 되는데, 혹시 그래도 이게 만약에 이 경로가 잘못 나오는 경우도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좀 푸실 때 좀 주의하실 점이, 이게 경로가 제대로 맞는지 좀 확인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스타트를 딱 했을 때 처음에 T1하고 T2가 수행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T1이 수행이 되어야지 T3가 수행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고, T4는 T2가 수행이 되어야지 수행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T5는 T2, T3, T4 얘네들이 수행되어야지 T5가 수행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T6는 T3하고 T5, 그러니까 이것과 이게 수행이 되어야지 T6가 수행이 될 수가 있고, T7은 T5하고 T6, 이렇게 이게 T7인가요? 좀 그림이 좀 복잡해지는데, 이런 식으로 아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다 요일을 쓰면 돼요. 며칠 걸리는지. 이런 식으로 쭉 써가지고 이걸 더하시면 됩니다. 이 경로에 맞게.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종료가 T7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게 엔드 부분이네요. 그죠?